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탄핵 직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수리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못 채우고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1인 체제, 다시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다각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조계종이 스스로 선택한 분신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자승 스님 입적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 추정되는 고인의 동선을 포함해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뉴스큐 조금 전 있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기자회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다. 또 정치적 꼼수가 더더욱 아니다라고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말에 예정된 지상파 방송사들의 제어가 심사 등 중요 현안 처리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류환홍 기자. 네, 방송통신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취임 95일 만에 사임을 했는데 사퇴 입장 좀 더 전해주시죠.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오후 2시 반 방통위 기자실에서 직접 사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경우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여야 공방으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피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 소추는 비판받아서 마땅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선 대의와 대국을 우선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저녁 늦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임시 국무회의 참석 후 9시 40분쯤 방통위 청사로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직접 사의 표명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17분쯤 이동관 위원장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돼 당분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식물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로 안건을 의결하는데 이상인 부위원장 1명으로는 의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장 연말에 예정된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허가 심사 등 중요 현안 처리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이 조만간 후임자를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임자를 임명하더라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고 국회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여는 등 과정을 고려하면 빨라도 이번 달 말은 돼야 새 방통위원장 취임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이렇게 이 위원장 사퇴로 민주당이 추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조금 전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는데요. 여당은 이에 일방적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며 불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뉴스큐 시작하기 직전까지 상황을 지켜봤는데 국회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네, 국회는 조금 전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제적 180명 가운데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175명이, 이정섭 검사의 경우 174명이 가결표를 던져 과반수를 훌쩍 넘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두 본회의에 불참했고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각각 고발사주 의혹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인데요. 검사 탄핵안은 지난 9월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게 헌정사상 첫 사례였습니다. 이번 탄핵안 의결로 이번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 소추안은 각각 헌법재판소와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부되고 그 즉시 두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는데요. 오늘 아침 이 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돼 처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꼼수, 먹튀 사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도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와 뺑소니 치느냐며 끝내 이동관 아바타로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을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참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국회와 민주당에게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거라며 제2,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뒤에 이곳에 있는 로텐도 홀에서 규탄 대회도 열렸는데요. 이와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탄핵안 상정과 처리가 일방적 의회 폭거라면서 밤샘 농성을 벌인 데 이어 본회의 시작 전 의장실 앞에서도 항의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로 업무 공백이 빚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도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소한 기각 시 총선 불출마나 의원직 사퇴 수준의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을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탄핵 소추권을 정권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는 가운데 내일로 법정 시한이 다가온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의도 순탄치 않습니다. 일단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 원안이 부의됐는데요. 예산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이 다음 주 안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의혹 관련 쌍특검 처리를 예고해 여야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지각 처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여야 내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당은 어제 혁신위 발표에 대한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어제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혁신안을 의결하면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당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는 중진들의 희생과 헌신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일 뿐 자리 자체를 요구한 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상식적이지 못한 막가파식 흔들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총선기획단과 당무감사를 통해 더 강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김기현 지도부 흔들기 시도는 어림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실형 판결을 두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사법살인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그동안 이 대표와 측근들에겐 문제가 없다며 민주당이 정치 탄압으로 맞섰던 주장이 깨진 셈이라면서 총선에서도 이런 방탄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당내 레드팀을 가동해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정동 관련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선에서 이 대표의 역할론 등을 두고서도 친명 대 비명의 의견 충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아침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만 하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거부권 행사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결국 예상대로 진행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오늘 아침 8시에 임시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제2요구안, 쉽게 말해서 거부안이 상정됐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달 17일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보름 안에 공포나 제의를 요구해야 해서 마감 시한이 내일까지였는데 바로 하루 전날인 오늘 국무회의를 연 겁니다. 통상 임시국무회의는 급히 추경 예산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것처럼 특정 안건 처리만을 위해 소집한 경우는 드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우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돼 그동안 공식적인 중재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고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공식 반응을 자제해왔지만 내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제2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 취임 이후 세 번째가 됩니다. 지난 4월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 행사를 했고요. 이어 지난 5월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모두 힘을 합쳐도 통과 가능성은 없습니다. 거대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이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사실상 폐기하는 이런 악순환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탄핵 직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 업무가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때처럼 다시 멈출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인 체제였던 방통위, 위원장 공백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홀로 남게 된 겁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방통위는 모두 5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저렇게 두 자리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나머지는 국회가 추천합니다. 야당 목속으로 지난 3월에 최민희 전 의원이 추천됐지만 자격 논란으로 임명이 지연되면서 두 사람이 운영을 해왔죠. 관련 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와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 야당의 탄핵 명분이었습니다. 원래 5인인데 2인에서 다시 1인으로 식물 방통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산적한 방송 정책들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당장 연말까지 지상파 3사를 포함해서 34개 회사, 141개 방송에 대한 재허가, 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기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이른바 무허가 불법 방송이 등장할 수 있고요. 이 밖에도 가짜뉴스 단속 관련 처분 결정, 또 YTN 등 보도 채널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리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초유의 위원장 탄핵과 동시에 부위원장 1인 체제까지 지난해 10월 심사 점수 조작 사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터라 5개월여 만에 대행 체제로 조직은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지난 5월 말 한상혁 위원장 면직 후 이 3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 재편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방통위 측은 기본적인 사무 기능 외에 주요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협의체 기구로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벌써 이동관 위원장 후임으로 일부 정치인 또 언론인이 거론되면서 방통위 구성이 속도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설립 취지를 고려해 볼 때 1인 체제로는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인 만큼 당분간 방통위는 마비, 개점 휴업 상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련 내용 전국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숨 한번 고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좀 돌발 변수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좀 당혹스럽겠죠. 그 탄핵 발의안 소추를 위해서 굉장히 급하게 네. 지금 진행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막상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니까 이거 뺑소니다, 꼼수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동관 위원장이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사퇴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라고 연일 얘기를 했는데 네. 막상 또 그만두고 나니까 뺑소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스토킹하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지만은 네. 그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모든 게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짜 뉴스에 대한 비판, 공격, 대응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주된 국정 운영의 하나 아닙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동관 위원장이 자리에 있으면서 탄핵 소추가 되면은 거의 한 4개월 정도가 이동관 위원장이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방통위도 아무런 일을 못하게 되는데 네. 그것을 노린 게 아닌가, 급하게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죽 급했으면은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 소추 발의하면서 그 발의 내용에 검찰청법,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법안, 근거 법안을 갖다가 뭐 오려붙이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탄핵 발의안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네. 발의하기 전에. 이렇게 봤을 때 역시 민주당은 방통위의 기능 마비, 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총선 전략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런 꼼수 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만 이동관 위원장은 그렇게 떠밀린 꼼수 사임이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준비가 됐으면 이동관 위원장 사퇴의 변도 한번 들어보고 박 전 의원 생각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저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이제 언론 정상화의 기차가 계속 달릴 것이다. 지금 아까 제가 정리했듯이 업무 차질이 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언론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방통위의 기능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명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네. 탄핵소추 회피용 사임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그동안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데 그런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을 회피하겠다라는 사임이라고 보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그 방통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뭐 언론 장악이라고 야당에서 지적하는 이제 그런 일들은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정권의 의중 아니겠냐. 야당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이동관 위원장의 이제 탄핵 사태를 보면서 드는 종합적인 느낌이 일종의 이제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라는 건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경우에 있어서 국회가 견제력을 발동하는 거고 네.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이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이동관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그 청문 과정부터 시작해서 시종일관 굉장히 그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해 왔고,
또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지금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같은 이른바 이제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마치 가동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체계적으로. MBC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을 해임하려고 했는데 그게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사장 해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회가 보기에는 결국에 이제 과거에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지적했던 공영방송 장악이 다시 펼쳐지는 것 아니냐. 일종의 이제 언론 장악 시나리오가 가동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다가 방통위가 이제 방송법의 취지와 다르게 2인 체제로 이게 이제 합의제 기구로서의 기구 설립의 취지를 어떻게 무색해 하는 그런 독임제 기구처럼 사실상 운영이 돼 왔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법률적인 이제 문제 지적이 결합이 돼서 네.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피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정권 입장에서는 야당이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서 방통위 기능을 멈춰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해서 저렇게 자진 사퇴하고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서 이른바 뭐 가짜뉴스 대응 등등을 포함한 여권의 시나리오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파열음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이동관 위원장이 사임한다 그래서 이 방통위 사태가 종결되겠냐? 이게 종결이 안 되고 또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탄핵 소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극단적인 방통위 기능을 멈춰 세우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국회에서 다시 재현되지는 않겠지만. 네. 논란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논란일까요? 다음 질문은 이제 이동관 위원장 사퇴 이후 상황을 한번 예상해 볼 텐데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선택한 배경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시 혹은 사퇴 시 일단 사퇴를 했거든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아까 파열음 논란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김 전 의원께서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될 거예요? 이를테면 그 방통위 구성이 좀 빨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통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제 내정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네.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거는 탄핵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통위가 기능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위원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탄핵이 되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그겁니다. 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유난히 이렇게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또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자주 발의를 할까? 그것은 기능 마비에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방통위원장이 됐든 국무위원들이 뭘 잘못했으면은 뭐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해서 수사를 받게 하면 모를까? 그냥 아예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금 그 수사 검사 두 사람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지금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사 2명을 탄핵 소추 발의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을 풀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하게 함으로써 탄핵 소추를 발의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쟁으로 삼는 거죠. 검찰 독재다 이거에 맞서 싸우는 민주당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네. 이것이 다 저는 그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다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도 바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탄핵을 소추하겠다고 하는 이런 그 전략이 민주당의 기본 방침이 바로 그거예요. 시간 끌기고 총선 전략이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사 탄핵 소추안 통과된 것까지 포함해서 김 전 의원께서 탄핵을 남발한 것이다. 이를테면 총선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박 전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야당으로서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총선 전략의 측면이 분명히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방통위원장 탄핵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 근거도 있고 이동관 위원장이 그럴 만한 이제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검사 탄핵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검사 탄핵에 있어서는 저도 국회가 갖고 있는 탄핵 소추권을 너무 이제 이 민주당이 남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돼서 논란을 빚었지만 네.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럼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형사적 처분이 내려지거나 그에 따르는 또 징계가 따를 수 있거나 이 가운데 놓여 있는 거거든요.
이정섭 그 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가지고 압수수색 받고 직무 배제돼서 대전고검으로 지금 보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이런 검찰들의 비위 혹은 이제 부적절한 일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경우에까지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부의 이른바 이제 검찰 정치, 민주당에서는 이걸 검찰 독재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에 대해서 그 비판적이고 또 그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 적극적으로 견제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그 정치적인 배경은 납득이 되는데, 근데 이제 검사들은 행정부의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행정부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부 차원의 징계도 할 수 있고 불법을 저지르면은 뭐 수사도 할 수 있는 건데 그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긴 합니다만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검사 두 사람에 대한 오늘 그 통과된 이 탄핵 소추는 과연 이 무겁게 행사해야 할 국회의 탄핵 소추 권한에 부합하는 탄핵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네. 앞으로 이제 방통위 기능이 정상화되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한참 필요합니다. 지금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물색해서 임명을 하더라도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지금 방통위원 공석이 여러 석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임명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이 기능을 네. 이렇게 가동하기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시간도 오늘 좀 줄어들고 두 분도 좀 바쁘셔서 크게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용 전 원장에 대한 판단인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된 첫 번째 사법 판단입니다. 또 김용 전 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점, 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는 점 여러 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정가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재점화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뭐 친명계 일반적인 의원들이나 그냥 친이명계 정치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정진상, 김용 정도 돼야 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김용 씨에 대해서는 내 분신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정말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시의원을 거쳐서 또 경기도 대변인도 했었고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그다음에 또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재명 당대표가 김용 씨를 민주당 부원장으로 또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그 대선 경선 때는 총괄본부장을 맡겼었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그 조직책이라든지 또 모든 것을 총괄했던 사람이 김용이에요. 근데 이번에 5년 실형을 받았고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부터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그 말하자면은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그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민주당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제대로 딱 걸려들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대표 측은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에 좀 더 지켜보자라면서 사법 살인이 반복되는 것 같고 항소심이 기대된다고 했거든요. 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대장동 수사가 약간은 소강 국면에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이게 대장동 사건, 즉 이른바 이제 배임이죠. 그 배임 사건의 본류는 아니지만 그와 관련돼서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 씨한테 이제 5년이라는 징역형이 내려진 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진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동안에 약간은 소강 국면에 있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 수사 재판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도화선이 이번 판결로 인해서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뭐 김용 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의 관계를 뭐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인정하듯이 그야말로 이제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아주 가깝게 이재명 대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제 그 판결 난 내용만 보더라도 불법 정치 자금을 6억 원 수수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경선 자금에 쓰였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 검찰은 기소를 했고 재판부도 이제 그런 그 의심을 가지고서 판결을 내린 건데 그럼 그 종착지가 어디냐? 결국 이재명 대표가 최대 수혜자가 아니냐?
근데 이런 이제 쟁점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김용 씨에 대한 재판 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재판에 있어서 또 다른 쟁점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이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난번에 체포영장이 한번 그 국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그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공고해지고 있던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 이제 그런 어떤 민주당 내부적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좀 건너뛴 질문이었는데 오늘 임시국무회에서 노란봉투법 또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됐는데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법률안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속보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 민주당도 대통령도 좀 모두에게 부담이 될 거란 게 준비된 질문이었는데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네. 결국 뭐 예상은 좀 됐던 문제인데 거부권을 이제 행사했다고 하네요. 네. 결국 이제 대통령과 야당 또 여야 관계가 지금 이제 엄청나게 강대강으로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네. 지금 이제 검사 두 사람에 대한 뭐 탄핵 소추가 이미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 발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사퇴함으로 해가지고 그게 일단락이 된 게 아니라 아마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그 두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국회는 정말 힘들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결국 이것이 양당의 공천 문제라든지 개혁 문제라든지 총선 전략하고 다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네. 이번 연말은 정말 춥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네.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딱 1분 남았는데 지난 9일에 야권 주도로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 뒤 22일 만에 세 번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박 전 의원님 생각까지 듣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는 내용상으로도 보면 이게 일종의 이제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다수의 의사를 대통령께서 좀 존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는 일방적으로 통과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조차도 어쨌든 국회라는 대의기관에서 이제 다수의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가 돼 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정부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은 전부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러면 이게 국회 구성이 바뀌기 전에는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대화나 어떤 타협이나 소통의 의지마저 없으시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나고 강경 일변도로만 치닫고 있어서 야당은 또 야당대로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할 거고 앞서 김영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국회 선진화법상 12월 2일까지 새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 일은 고사하고 연내에 과연 통과가 가능할지 이렇게 되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되고 아까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예상된다고 하셨죠? 네,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 못다한 또 질문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부터 정찰위성 공식 임무에 돌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를 대동하고 공군 주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는 북한 정찰위성 관련자들에 대해서 최초로 같은 날 제재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공군 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아 공군 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를 방문했습니다. 딸 주애를 데리고 고개 비행도 참관하고 비행사들을 격려했는데 주애는 김 위원장과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고 김 위원장보다 앞에 선 사진이 노동신문에 실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싸움의 승패 여부는 무장 장비의 전투적 재원에 따라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고. 북한은 예고한 대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세밀 조종 공정을 거쳐 정식 정찰 임무를 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는 관련 보도를 하진 않았고 앞서 미국 등의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한 사진 공개와 같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가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처음으로 4개국 간 조율된 대북 제재를 같은 날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위성 개발과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 운용에 관여한 11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핵심은 위성설비 반입 사업을 총괄하는 리철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 최일환, 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진수남 주 러시아 대사관 무역서기관 등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53곳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와 북한 인사 8명을 제재했고 일본은 핵미사일에 관여한 단체 4개와 개인 5명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외교부는 기존 한미일 연쇄 독자 제재에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새벽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가 독자 개발한 첫 군사 정찰 위성이 발사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을 감시 정찰하기 위한 킬체인의 핵심 수단인데 내일 첫 발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5개의 군사 정찰 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엔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 위성 발사대에 서 있는 우리 군의 첫 군사 정찰 위성입니다. 태극 문양에 코리아라는 글씨가 선명한데 미 스페이스 X사의 우주 발사체 펠컨 9에 실려 있습니다. 스페이스 X사는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내일 새벽 3시 19분에 발사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군사 정찰 위성은 전자광학과 열감지 기능의 적외선 방식인 EOIR 위성으로 해상도는 30에서 50cm급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고도에서 30cm 크기의 지상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항공기 중심의 감시 정찰 능력을 우주로 이제 확대함으로써 우주작전에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EOIR 위성은 기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를 극복한 사 위성 4기가 추가로 발사됩니다. 사 위성은 EOIR 위성과 달리 레이더를 쏴 영상을 획득하기 때문에 주 야간은 물론 악천 후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5기의 군사정찰 위성을 확보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는 물론 유사시 대응 가능한 킬체인의 핵심 수단으로 운용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4.25 사업의 이름으로 진행 중인 5기의 독자 군사정찰 위성 확보 사업에는 모두 1조 2천여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기대 수명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1년 전보다 0.9년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았고 사망 원인 중에서도 3위에 해당했다며 이에 따라 출생아의 기대 수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생아 기대 수명은 남자가 79.9년, 여자가 85.6년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8년, 1년 감소했습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가 2015년 이후 8년 10개월 만에 체결됐습니다.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은 오늘 100억 달러 규모 계약 기간 3년으로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일본에 달러화를 공급할 때 또 일본은 한국에 엔화를 예치하고 반대로 일본이 한국에 달러화를 공급할 때는 한국이 일본에 원화를 예치하게 됩니다. 11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상승하며 2달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며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2달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58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억 3천만 달러, 7.8% 증가했습니다. 지난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진 건데 수출 규모는 올해 최대 실적입니다. 특히 우리 산업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지난 10월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습니다. 세계적으로 AI 서버용 제품 수요 등이 커지면서
내년 수출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2.9% 증가한 95억 달러를 달성하며 그간의 감소 흐름을 끊고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수출 국가별로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인 대중국 수출이 114억 달러로 올해 최대를, 미국으로의 수출은 109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줄면서 520억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로 6개월 연속 흑자이자 올해 최대 실적을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등 대외적인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서 내년에도 이 같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올겨울 전력 수요가 다음 달 셋째 주 91.3에서 97.2기가와트에 이르며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관계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 장관은 기습 한파와 폭설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가 커지면서 전력 최대 수요 예측 범위도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소주에 대한 과세 기준액을 낮춰 가격 인하를 유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출고분부터 종가세 대상 국산술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 판매 비율만큼을 차감한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소주 등 종가세 대상 국내 제조 주류는 위스키 등 수입산 주류와 주세 과세 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칠장사 화재로 갑작스럽게 입적을 한 자승 스님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이 스스로 선택해 분신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날 거처에서 추가로 발견했다는 유언장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회 기자. 네, 김정회입니다. 네, 공개된 유언장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오늘 공개된 자승 스님의 유언장은 총 3장입니다. 3장 모두 언제 썼는지 날짜는 적히지 않았습니다. 내용도 각각 다릅니다. 한 장은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한 장은 사부대중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수행을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하면서 각 선원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과 침체된 한국 불교를 이끌어달라는 당부를 담았습니다. 마지막 한 장은 자승 스님의 제자 스님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2025년까지 토구를 꼭 복원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조계종은 화재로 소실된 칠장사 복원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3장의 글은 명확하게 유언장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조계종은 각 글들을 자승 스님의 유언으로 판단하고 공식 유언장이라며 공개했습니다. 네, 이런 입장 표명이 좀 속도감이 느껴지거든요. 어제 자승 스님 입적에 대해서 선택적 분신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 오늘은 유언서까지 공개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조계종은 자승 스님이 깨달음을 담은 열반송을 남겼다면서 입적은 스스로 선택한 분신, 소신 공양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유언서까지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이례적이다 싶기까지 한 이런 발표는 자승 스님이 최근까지 활발히 활동하다가 돌연 입적한 만큼 무분별한 의혹이 확산할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오늘 오전 조문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우선 자승 스님의 입적에 대해 해탈과 열반, 성불의 세계에 늘 계셨고 상당 기간 입적을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기가 이때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신 공양에 대해 수행자 사이에서는 충분히 있는 일이라며 그 이상 그 이하 덧붙이거나 왈가왈부할 문제가 이제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조계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지 이틀째이기도 한데 현장 분위기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는 정치권 중심의 조문이 잇따랐습니다. 뒤이어 천주교와 개신교, 원불교를 비롯한 각 종교 대표자들이 오후 늦게까지 조문에 나설 예정이어서 종교계 전체로 추모 분위기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분향소를 찾는 일반 불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닷새간 종단장으로 치러지는 자승스님 장례는 오는 3일 조계사에서 영결식을 엄수한 뒤 용주사에서 다비식을 거행하면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정희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칠장사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법구는 DNA 감정 결과 자승스님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동 감식을 실시한 결과 요사체 좌측 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또 경내 CCTV 등을 토대로 자승스님이 플라스틱 통 2개를 들고 숙소인 요사체 안으로 들어갔고 다른 출입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자승스님의 입적으로 불교계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2차례 지낼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화재 원인 또 죽음의 이유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칠장사 CCTV를 통해 추정되는 자승스님의 행적 이렇습니다. 자, 29일 오후 3시 10분경 자승스님은 본인의 차량을 몰고 칠장사를 방문을 했고요. 주지스님과 대화를 나눈 뒤에 요사체, 즉 승려들이 거처하는 숙소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4시 30분경 요사체를 나간 뒤에 하얀 플라스틱 통 2개를 들고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이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와 같은 인화물질이 들어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시간여가 지난 6시 40분경 자승스님이 머물던 요사체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10여 분 뒤에 119에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1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이후에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합니다. 국과수 DNA 감정 결과 자승스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현장에 다른 출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조계종 또한 공식적으로 소신공양 자화장, 그러니까 스스로의 선택으로 분신을 했다라는 판단을 내놓고 유언장도 공개를 했는데요. 현재 경찰뿐 아니라 국정원까지 나서서 그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승스님의 장례 오는 3일까지 조계종 종단장으로 치러지는데요. 그의 죽음에 새겨진 물음표가 어떤 결론으로 마침표가 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른바 MG 조폭을 비롯해서 조직범죄가 나날이 진화하는 가운데 전국 조직범죄 전담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응체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오늘 전국 일선 검찰청 조직범죄 전담 검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조직범죄 사례와 범죄 수익 환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조직범죄 전담 검사가 유관 기관과 협력을 해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범죄 수익 박탈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방식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으로 의사를 만나는 비대면 진료 가능의 범위가 15일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휴일에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초진 허용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혜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됩니다. 우선 야간이나 휴일에 아플 경우 응급실에 가는 대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야간이나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초진의 경우 섬 거주자나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만 가능하고 18세 미만 소아의 경우 의료 상담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환자가 진료 이력과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병원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휴일 응급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평일날에는 연가를 내서 이제 진료를 봐야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이런 지금 상황에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진료의 접근권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이번에 해드린 것이고요. 초진을 허용하는 지역도 섬이나 벽지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한 98개 지역도 추가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재진 환자의 기준도 완화됩니다. 지금은 만성질 환자는 1년 이내에,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하고 같은 질환으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같은 질환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자 초진의 비대면 진료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온 의사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초진에 대해서 완전 풀어주는 거나 다를 바 없거든요. 지금 휴일하고 야간을 합한다고 하면은 전체 진료의 50%가 해당되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는 의사가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한 사후 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게 되는 친척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보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변화에 맞춰 국민연금 일시금 제도를 수정하겠다는 방침이 담겼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반환 일시금과 사망 일시금으로 나뉜 제도를 단일화하고 일시금 지급 대상도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5일 대낮에 경기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혼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일상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6살 딸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면서 멍들 때까지 체벌한 아버지가 있네요.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21년 6월 공부하던 딸이 문제를 틀리자 효자 손으로 손바닥과 허벅지 등을 멍이들도로 때린 혐의로 약식 기소된 뒤에 이를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네, YTN 뉴스큐 날씨로 이어가겠습니다. 북극 한파 속에서 서해안과 제주 산간은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추위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눈과 추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우선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제주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눈이 완전히 그친 건 아닙니다. YTN 재난 시스템 이다스 화면으로 실시간 눈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한라산 초입인 제주 영실입니다. 주변 건물과 주차장 바닥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깃발이 세차게 펄럭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 서해안선 고창 졸음쉼터 부근입니다. 눈은 잠시 그친 상태인데요. 낮이 되면서 주변에 쌓였던 눈은 녹았지만 서해안에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 삼각봉에 10.1cm, 어리목에도 6.7cm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한라산 7개 탐방로 중 돈내코 탐방로는 제한, 어리목, 영실 등 4개 탐방로는 부분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호남 서부와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춥던데 이번 추위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네,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나흘째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아침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과 철원군 임남면 기온이 영하 15.5도로 가장 낮았는데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그 밖에 대관령 영하 12도, 파주 영하 11.4도, 서울 영하 6.8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배했다면서 가자 지구에서 전투를 재개했습니다. 네, 지난달 24일 양측이 임시 휴전을 시작한 지 7일 만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국제부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휴전을 끝내고 전투 재개를 선언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조금 전 성명을 내고 하마스가 군사작전 중단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포했다며 가자 지구 하마스 테러 조직에 대해 다시 전투를 시작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임시 휴전을 시작한 지 7일 만에 전투를 재개하는 것이며 전쟁 발발 55일 만입니다. 실제로 하마스는 휴전 종료를 전후해 이스라엘 공격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이른 시각부터 이스라엘 남부에 로켓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렸으며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근처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서 날아온 발사체를 방공망이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투기가 출격해 가자 지구의 하마스 목표물을 상대로 폭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북부를 공습해 총성과 폭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며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과 영상을 타전하기도 했습니다. 가자 지구 북부뿐만 아니라 남부 칸 유니스와 이집트 접경 라파까지 공격을 받고 있다고 이스라엘 일간지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알자지라 방송 등 아랍권 언론은 이집트 등 중재국들이 휴전 연장을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사람을 교환하는 조건에 합의하며 나흘간의 휴전을 시작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이틀 하루씩 휴전을 연장했습니다. 일시 휴전이 시작된 이래 하마스가 석방한 인질은 모두 105명이며 같은 기간 이스라엘이 풀어준 팔레스타인 수감자는 240명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네, 아까 조금 정리해드렸는데 그제 입적을 한 자승 스님의 사망을 둘러싼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망 전후 과정을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측은 오늘 유언서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히는 등 애초 발표했던 대로 스스로 선택한 분신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주요 이슈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단 제목처럼 입적 관련한 물음표들은 질문을 좀 할 텐데 일단 아까 정리했듯이 사망 직전 행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어떤 과정을 좀 동선을 보면 스스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CCTV가 없었다라면 사실은 더 이제 궁금증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다 담긴 CCTV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동선으로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게 됐고 유사체 안에 들어가는 모습부터 그리고 인화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플라스틱 통을 운반하는 그런 모습까지 다 찍히게 되고요. 일단은 본인이 그렇게 이제 인화 물질을 운반을 하고 들어간 사람만 있고 나오거나 또 특별하게 이제 추가로 거기에 이제 들어간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화재 한 7분여 정도 전쯤에 자승 스님이 이렇게 문을 열고 바깥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포착된 모습을 마지막으로 7분 정도 후에 이 유사체 안에서 불길이 치솟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사이에 침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타살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정황은 발견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때 당시 사찰 내에는 이 자승 스님 외에 이제 주지 스님과 그리고 60대 경비원과 다른 이제 재무보살 이렇게 3명 정도가 있었는데 다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요.
일단 외부의 흔적은 없었다라고 네.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승 스님 입적 관련한 내용을 짚고 있는데 좀 중요한 속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국회 중계 연결을 통해서 알려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주도한 손준성 검사장 또 이정섭 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관련해서 검찰의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치적 목적이 담긴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총장은 또 검찰은 내부 문제에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책무를 다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탄핵 소추안 통과에 대한 검찰 내부 반응이 처음 들어온 건데요. 좀 내용이 보강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승 스님이 이제 유언서를 남겼다고 하고 또 그간에 또 행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사망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그 유언서에 있는 그 표현들을 보면 좀 오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써진 그런 표현들이 좀 있어서 혹시 이게 좀 쫓겨서 쓴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행동에 옮긴 사람은 맞지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까지 모두 다 열어두고 수사를 전개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유서에 본인이 평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들조차 잘못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 제자를 의미하는 상좌라는 단어가 있는데 상좌를 상자라고 오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달리할 뿐인데를 달리할 뿐이대 이렇게 해서 이제 니은 받침을 빼먹는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글을 뭐 찍혀라는 이제 단어를 썼다가 이렇게 지운 흔적도 있고요. 그런 걸 본다면 사실 뭔가 심적으로 굉장히 쫓기면서 쓴 것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 나오는 것이고요. 사실 유서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정갈하게 나의 마지막에 메시지를 담은 그런 문서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오기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조종을 당했다라든지 강요당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도 존재합니다. 네, 아무튼 의혹이 있다면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의혹이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인지 조계종에서 좀 이례적으로 좀 이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열반송을 공개하면서 소신 공약이다라고 밝혔는데 오늘은 또 추가로 유언서 석장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자, 오랜 기간 좀 입적을 생각해 온 것 같다는 설명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추가로 발견된 유서에서 뭔가 본인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적혀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앞서서 오기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린 그 유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절에 올 때 몰고 온 차량에서 발견된 유서, 노란색 유서 이제 2장인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발견된 것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간의 뭔가 속내라든지 감정들에 대해서 거기에는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이제 글을 작성해 놨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이제 관련 사람들이 이제 발견을 하고 이것은 이제 스님의 뜻이고 그 오랫동안 굉장히 상당한 기간 동안 이 고민을 두고 이렇게 생각해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계종도 그렇고 관련 당사자들도 사실은 이것은 뭐 자승 스님의 선택인 것이다. 극단적인 선택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불교적 의미를 담아서 어쨌든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라는 이제 그 주장에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정리하면 돌연 입적을 했고 자승 스님이 CCTV 행적엔 특이점이 없는 상황이고 일단 경찰 같은 경우는 유서를 포함해서 필적 감정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좀 남은 수사 과정을 예상해 본다면 어떤 점을 좀 들여다볼까요? 일단은 경찰에서는 처음에 밝혔을 때에는 참고인 조사, 일단 그때 당시에 절에 머물렀던 그 3인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노란색 그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적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DNA 검사 채취를 해서 실제로 이제 자승 스님이 이렇게 만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혹시나 이것을 만졌다라든지 아니면 뭐 개입했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DNA 검사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타살의 뭐 가능성이 조금 더 짙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절에 찾아오기 전에 스님의 동선 파악이라든지 뭐 관련해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 받았었을지 이런 것도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는 한데 네. 지금은 이제 타살보다는 사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수사가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국정원까지 진상 파악에 나섰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그럼 영상 하나 보시고요. 가수 유승준 씨 입국 관련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그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이 심대하고요. 이것이 또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무부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영상을 통해 보셨는데요. 유승준 씨가 어제 국내에 이제 들어가기 위한 비자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승소 판결이 나온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유승준 씨가 제기한 두 번에 걸친 이 소송 중에 두 번째 소송의 최종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심에서는요, 유승준 씨가 패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즉, 승소를 했다라는 의미는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이거는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비자를 발급해줄지 말지를 좀 단시 판단을 해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것은 일단은 유승준 씨가 승소를 하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LA 총영사 측에서 이것을 상고를 한 것인데 그러한 상고에 대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2심 판단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오류라든지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대법원에서 이렇게 유승준 씨가 최종 승소하다 보니까 그럼 첫 번째 소송의 결과는 어땠느냐라는 또 점도 주목이 되는데요. 사실은 네. 첫 번째 소송에서도 유승준 씨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게 2015년이었고요. 네, 사실 유승준 씨 관련해서 논란을 좀 줄기를 정리하면 하나는 비자 거부고 하나는 입국 금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무부는 입국 금지랑 비자 발급은 개별적인 입장이다라는 건데 일단 2심이 확정됐다. 자, 2심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던 근거를 한번 다시 거슬러 보죠. 우선 2심 재판부에서는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우리가 국적을 상실한 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기 위해서 해외에 이제 국적을 취득해버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우리나라 체류 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병역 의무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38세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38세가 넘었다면 우리 국익을 해칠 만한 뭔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2심 판단이 나올 수 있었던 그 근거는요. 옛날에 이제 그 재외동포법을 보면은 사실은 그대로 이제 이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38세가 넘는 자 같은 경우에는 병역 기피 행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국익을 해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승준 씨가 승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금 판단을 한번 변호사님과 되짚어보고 있는데 관련 부처가 외교부, 법무부거든요. 외교부는 일단 판결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는 입국 금지란 비자 발급은 별개다. 다른 사유로 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가 또 입국 금지를 풀어줘야 된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의 갈래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자에 관한 것입니다. 비자 네. 발급은 외교부 소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도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한 뭔가 사정이 없는 한 비자 발급에 또 다른 이유가 없는 비자를 발급을 거부할 만한 네. 또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비자를 발급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비자는 발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입국을 하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가 돼야 됩니다. 입국 금지 조치는 법무부 소관이거든요. 그러면 법무부는 왜 이런 걸 했느냐라고 보면 병무청에 당시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무청이 입국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요청이 있고 실제로 그걸 받아들여서 법무부가 실제로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모든 조건이 성립하게 되면 유승준 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게 아니고 하나라도 어긋나게 된다면 비자는 있지만 여전히 입국 금지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그 여권 제출하고 그 입국 심사를 받는 심사대를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뭐 이렇게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정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게 되면 유승준 씨 측으로는 대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아마 건가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사실 외교부도 이렇게 사법부가 판단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비자 발급을 해줘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비자 발급의 사유가 되는지, 비자 거부의 사유가 되는지를 판단을 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외교부에서 이거는 여전히 우리가 다시 한번 봤지만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비자 발급 못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또다시 유승준 씨는 이러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입국 금지랑 비자 발급 여부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한번 갈래를 통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자, 이번 판결 이후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어떤 논리를 좀 갖게 되는 건가요? 명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두 번의 이제 재판에서 모두 다 이겼잖아요, 소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승준 씨의 입장에서는 나는 병역 기피 행위를 한 것 외에는, 그러니까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것 외에는 나는 그 어떠한 행위도 대한민국에 해야 할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LA 총영사관에서도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을 다른 이유를 뭔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비자 발급을 해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지금 40대가 넘었거든요. 40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병역 의무와의 연관성을 좀 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입국 금지도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 또 해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유승준 씨 관련 뉴스 보면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났구나 하시겠습니다만 여전히 결론은 물음표인 상황입니다. 네,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 두 가지 사안 법리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DL과 SPC 그룹의 회장이 국회에 불려나와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던 두 회장은 뒤늦게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책임 논란에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출장 간다며 불출석한 두 회장에 대한 질타는 청문회 시작부터 쏟아졌습니다. 특히 공장 안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SPC는 안전투자 부실과 장시간 노동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방앗간보다 나은 정도가 안 됩니다.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SPC 그룹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 묻은 빵이라는 안 좋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DL그룹에 대해서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을 하청업체에 미루기 때문에 사고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원청의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DL보다 더 매출 규모도 크고 사업장도 많은 삼성물산이나 GS건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추상적 대안보다 구체적인 산재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이 편한 세상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불편한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큰 기업에 우리나라에서 내놓을 만한 이런 건설사에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국정감사 당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증인 출석에 불응한 두 회장은 이번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보다 더 현장 관련돼서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생각할수록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SPC 허영인 회장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에도 일부 관여하시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인 건 아시죠? 그건 아시죠? 예. 예.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여당 간사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으로 치러졌습니다. 야당은 역할을 하지 않는 환노위 의원들의 회의 수당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여당은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라 불참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가 다음 주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는 8일 오전 9시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성, 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 일가 가운데 정 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은 피해 대책 실효성이 미흡하다면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꺼운 외투로 얼굴과 몸을 꽁꽁 가린 중년 부부와 청년이 빠르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른바 수원 전세 사기 의혹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임대인 일가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혐의 아직 부인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변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기 수원 일대에 건물 수십 채를 소유한 정 씨 일가는 임대차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9월 첫 고소가 접수된 뒤 경찰에 접수된 고소는 468건, 피해액은 709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석 달간 경찰은 정 씨 일가를 상대로 한 차례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 씨 일가가 임차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는지, 다시 말해 사기를 벌일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 씨 일가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고금리 탓에 어쩔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과 지원 대책 보완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요구하는 피해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어렵게 인정되더라도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정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인정되더라도 사실은 좀 대환 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또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지원책이 크게 나온 게 없어서. 피해자들은 오는 5일 전국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대책 보완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6호선 석계역부터 봉화산역까지 4개 역사에 한때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됐지만 개찰구 등 전기가 필요한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시간 반 만에 복구를 마치고 정전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창고에 불이 나 20대 소방대원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제주 서귀포시 표산면에 있는 창고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50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꺼졌습니다. 이 불로 출동한 소방대원 29살 임성철 소방교가 무너진 처마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숨진 A 소방교는 다른 대원들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건물 외벽 처마가 무너지면서 순직했습니다. 제주도는 A 소방교의 장례를 제주도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순직 소방공무원 보상과 예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엔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쏟아진 토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건물 지하 누수공사를 위해 땅을 파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로 쓰이는 흑연에 대해 수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생산 차질 등의 여파는 없을 전망이지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또 한 번 우리 기업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예고한 대로 이번 달부터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로 쓰이는 천연 흑연이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국 당국은 군사 용도로 쓰이는 걸 막겠다는 취지라며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중국산 흑연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만큼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흑연이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중국의 상무부가 한국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업계에선 중국의 흑연 통관 절차가 최대 3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5달치 재고를 미리 확보해둔 만큼 당장 배터리 생산 차질 등의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 언제 또 공급망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언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역시 방법은 우리 스스로 좀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결국은 이게 수입선 다변화밖에는 지금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호주산 광물에서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수산화 리튬을 뽑아내는 기술을 자체 개발해 국내 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천연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인조 흑연 생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정부 역시 행정 지원과 대체 수입원 확보에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공급망 위기의 파도를 넘기 위한 민간 협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미국의 물가지표가 10월에도 둔화세를 이어가며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10월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석 달 연속 3.4%였는데 둔화세가 뚜렷해졌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시작된 지난 2021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뺀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3.5% 오르며 시장 전망치에 들어맞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목표인 2%보다는 아직 높지만 지난 7월 4.3%에서 꾸준히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평가입니다. But I am increasingly confident that policy is currently well positioned to slow the economy and get inflation back to 2%. 미국 노동부가 집계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전보다 7천 건 늘어난 21만 8천 건이었습니다. 특히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8만 6천 건 많은 192만 7천 건으로 2021년 11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해고된 노동자가 새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여서 역시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표들이 하나같이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은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내년 봄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회의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13일에 열립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K리그 2부 리그로 바로 강등되는 팀이 내일 결정됩니다. 축구명가 수원 삼성과 강원 FC의 맞대결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종 라운드만 남겨놓은 현재 10위부터 12위까지의 승점은 단 1점 차입니다. 승점이 같을 경우 다득점 우선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수원 삼성은 슈퍼매치에서 바사니의 결승골로 서울을 이기며 최근 2연승의 상승세입니다. 미드필더 카즈키가 결장하지만 공격진이 살아나고 있고 올 시즌 강원을 상대로 2승 1무로 강했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 1층 좌석 17,000여 석은 2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당연히 강원전도 저희는 정말로 마지막 경기고 저희가 또 홈에서 하는 만큼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정말 다이렉트 강등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FC를 꺾고 2연승을 달리고 있는 강원은 비기기만 해도 다이렉트 강등은 피합니다. 최근 3연패 중인 수원FC는 제주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동기부여에서는 앞서 있지만 올 시즌 제주를 상대로 1무 2패, 유난히 약했다는 것이 걸립니다. 두 경기를 통해 결정되는 12위는 2부 리그로 강등되고 그 자리는 2부 우승팀 김천 상무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11위는 2부 리그 2위인 부산과 10위는 경남대 김포의 승자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다이렉트 강등을 결정하는 두 경기는 모두 같은 시각인 토요일 오후 2시에 킥오프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대한양궁협회가 한국양궁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쏘는 화살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정의선 양궁협회 회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양궁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고 앞으로 이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도 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대기업 보낸다 이거야. 하청 아니고? 취업 교육이라고 봤더니 화장시키고 앉았다. 그래도 이제 나 사무직 여직원이다.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을 한다고 더 무시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러면 완전히 혼자가 돼.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주 특성화고 반려동물과에 다니던 홍양은 2017년 1월 졸업을 앞두고 학교의 권유로 대기업 현장 실습을 가게 된다. 하지만 대기업이라던 회사는 LG U+ 하청업체 콜센터였고 그녀는 가장 업무 강도가 높다는 인터넷, 휴대전화 계약 해지를 방어하는 일을 맡는다. 학교와 회사가 맺은 현장 실습 계약과 회사가 홍양에게 건넨 근로계약서는 급여도 하루 노동시간도 달랐다. 할당된 고객 응대 횟수인 콜수를 채우지 못하면 수시로 야근을 해야 했고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각종 수당에서 제외돼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다. 살은 남자만 나머지는 소모품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데 무슨 압박을 받는가 보더라고. 이제 그게 참기 힘들다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다고. 학교는 취업률에 따른 교부금, 지원금을 받기 위해 홍양을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1월 22일에 친구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홍양은 1월 23일 오후 1시경에 저수지 난간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예년보다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내일은 낮 동안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 한때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강원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대전은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7도, 대전은 8도, 광주와 대구는 9도, 부산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